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된 유부남이에요. 저와 아내 사이에는 이제 돌도 안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와 결혼하기는 했지만 아내와 결혼해 사는 2년 동안 과연 우리가 아이를 낳고도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아내와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입맛, 취미, 취향 등 어느 것 하나 비슷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연애로 만난 건 아니고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별의 아픔에 잠겨 있었는데 대기업을 다니는 사촌형이 본인 직장 동료라면서 소개했어요. 얼굴도 예쁜데 집안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다고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 저는 여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촌형 회사면 대기업인데 왜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마다하냐면서요. 요즘 세상에 대기업 다니는 여자라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야지. 네가 뭔데 싫다고 튕기냐 튕기기를. 아버지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소개팅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건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전 여자친구를 반대하시는 바람에 3년이나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버지께서 그 여자랑 안 헤어지면 저와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하셨거든요. 남들이 들으면 아버지가 헤어지란다고 다 큰 성인이 여자친구랑 헤어지냐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사고를 좀 많이 치고 다녔어요. 흔히 말하는 날라리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에게 걸려서 아버지께서 학교에 불려오시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랑 싸우고 다녀서 정화까지 맞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학교에 불러와서 선생님과 상대방 학생 부모님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 마음고생을 많이 시킨 저는 고3이 돼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그토록 반항했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으시고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와 사이가 벌어져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고3 여름방학 때 아버지께서 장기간 출장을 가시면서 저를 근처에 사시던 할머니와 고모에게 부탁하셨어요. 밥이라도 좀 챙겨주라고요. 저는 고모고 할머니고 다 귀찮아서 집에서 일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밥은 대충 때우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반찬을 주러 오셨던 할머니와 고모와 주방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고모는 저를 보자마자 지금이 몇 시인데 학생이 이제 집에 들어오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듣기 싫어서 고모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손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쥐어줬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됐다고 돈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러자 화가 난 고모가 제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할머니가 주는 돈을 누가 바닥에 던져? 너는 도대체 언제 철들래? 네 아버지가 혼자 너 키우느라 저렇게 매일 고생하고 다니는데 너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버지께서는 평생 조경일만 하셨어요. 일이 많을 때는 섬에 몇 달씩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오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오시면 살이 3-4kg씩은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만 저는 한참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 때라 그런 소리가 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게 누가 혼자 키우라고 그랬나? 나 키우는 거 힘들면 그냥 엄마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흐느끼셨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고모가 제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셨어요. 네 아빠가 너한테는 하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웬만하면 비밀 지켜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엄마 남자랑 바람나서 집 나간 거야. 네 아빠가 내쫓은 거 아니라고.
저는 순간 고모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모한테 거짓말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네 엄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 꼬리가 100개 달린 불려우야. 미용실 하면서 얼마나 이 남자 저 남자 다 껄떡거리고 다녔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그렇게 여우짓 하고 다니더니만 결국은 유부남이랑 눈 맞아서 집까지 나간 거라고. 아버지가 항상 외지에 나가 일을 하다 보니 엄마는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괜한 말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저는 고모의 말을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저에게 못 믿겠으면 과수원 숙희 아줌마한테 물어보라더군요. 어머니가 바람 피운 상대가 숙희 아줌마 남동생이래요. 서울에서 내려온 남자였는데 인물이 아주 좋았답니다. 매일 그 남자가 미용실에 드나들더니만 결국은 둘이 눈이 맞아 도망간 거라고요. 저는 순간 고모 말에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흐느끼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고모 말이 사실이냐고요. 그러자 할머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여자였는지요. 그러니까 네 아빠 불쌍한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라도 멀쩡하게 살아야 네 아빠도 마음 편하게 살지. 그제야 왜 아버지가 저에게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했는지 조금 알겠더군요. 아버지는 아들인 제가 바람난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게 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아버지를 원망하며 사는 게 낫다 싶으셨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에 밥을 먹으며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해서요. 어머니는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힘든 와중에 또 제 생각만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가 차려준 미용실 보증금까지 가지고 날랐답니다.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갚고 사라져서 빚쟁이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답니다. 그 돈도 아버지께서 다 갚아줬대요. 고모와 할머니는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됐는지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저와 함께 있어주셨어요. 내가 그년이 진 빚을 왜 오빠가 갚아주냐고 갚아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네 아버지 말이 너 생각해서 다 갚는답니다. 그 빚 안 갚으면 사람들이 너한테까지 손가락질한다고. 저는 고모 말을 듣는 내내 속상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힘드셨을 텐데 전혀 내색 안 하시고 저를 키우며 먹고 살 걱정까지 하시면서 사셨으니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고모 말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무조건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부해서 대학에 가라고 하셔서 반년 미친 듯 공부해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가 양복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열심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아버지 속을 썩인 걸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연애와 결혼에까지 간섭하시는데 그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3년이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라는 이유만으로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너는 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다 알면서 미용사를 만나고 싶어?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절대 미용실에서 일하는 애는 우리 집 며느리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아빠,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수진이는 엄마랑 달라.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데. 제발 한 번만 우리 수진이 만나보고 허락을 하든 안 하든 하세요. 제가 억지로라도 여자친구를 보여주고 싶어 집에도 몇 번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는 여자친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선물도 사서 집에 놀러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저와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여자친구의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답니다. 제 여자친구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도 싫고 예쁘고 싹싹한 것까지 다 싫답니다. 여자가 인물 좋고 싹싹해봐야 나가서 딴짓이나 하고 다니지. 결혼할 여자는 무조건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겉과 속이 같은 애여야 해. 집안이 탄탄한 집에서 자라야 가정교육 잘 받아서 허튼 짓을 안 하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무래도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아버지에게는 아직 남아있는지
아버지는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툭하면 어머니가 부모 없이 자라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그렇게 지조 없이 산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마음에 현혹되면 안 되고 똑똑하고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3년이나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 만남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모르게라도 여자친구를 더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여자친구가 더는 저와 못 만나겠다고 했어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귀한 자식인데 아버님한테 자꾸 한부모 가정이라고 나더러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하시는 것도 서럽고 내 직업이 미용사라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더는 자기랑 못 만나겠어. 아마 제가 여자친구라도 저 같은 남자랑은 헤어지자고 했을 거예요. 제가 대단히 잘났거나 우리 집안이 대단하지도 않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교제 자체를 반대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게 당연하겠죠. 할 수 없이 저는 여자친구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자친구를 헤어지게 한 장본인이면서 저에게 소개팅하라고 강요하신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사촌 형이 소개했으면 무조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잘해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도 저인 게 속으로는 분명 소개팅이 내키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시키시니 도저히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믿기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사촌형이 소개한 여자와 소개팅을 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양가에서 정신없이 몰아붙이니 어느새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사촌형 말대로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어요. 아내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본인만의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셨죠. 사실 소개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먼저 저에게 사귀자고 했어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요. 저는 아내의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이 좋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귀자마자 곧바로 자기 부모님께 저를 소개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거든요. 사실 그럴만도 했죠. 아내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자랐고 직장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집안도 보통인데다가 대학도 전문대고 직장도 아내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 내세울 만한 게 없기는 했습니다. 사실 자네 조건만 들었을 때는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소개 안 받는다 그랬네. 근데 어쩌겠나. 하나뿐인 내 딸이 자네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는데. 아무리 촌 출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왕 서울에 올라온 거 공부 좀 더 해서 4년제라도 나왔으면 좀 좋아. 그래야 너희 아빠 회사에라도 낙하산으로 넣어주지. 저는 마치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벌집 사위 면접이라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 여자친구의 마음이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니 다시 또 미안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더 믿음직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써 좋은 말로 포장해서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년 뒤에 결혼했어요. 이런 말하면 아내는 당연히 서운하겠지만 당시에 저는 아내가 아니었어도 결혼했을 거예요. 이미 제가 좋아하던 여자친구와는 헤어진 상태였으니 누구라도 상관없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나이가 찼으니 좋은 여자 있을 때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쩌면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여자와 결혼해 살면 평생 아버지와 싸울 일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건이 좋고 타이밍이 맞는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한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제 모든 게 좋다며 결혼하자고 조르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저를 둘러싼 모든 걸 다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어요. 저는 아내도 일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야근이나 회식 같은 건 이해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사람을 피곤하게 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본인이 다니는 회사보다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코딱지만한 회사가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사람을 왜 그렇게 부려대는 건데? 회식할 돈 있으면 월급이나 올려주지. 쓸데없이 왜 자꾸 술은 먹여.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대기업에 다녀야 되는 거라니까.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 아내가 말을 거침없이 하기도 하고 아내도 제가 힘들어 보이니 걱정돼서 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저를 무시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 칠순 때였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저는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 칠순에는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아내와 장인어른에게 죄송했죠.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미리 들려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자기, 그냥 회사 그만두면 안 돼? 대단한 회사도 아닌데 가족 행사도 참석 못하게 하는 회사를 뭐하러 다녀?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저는 당연히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은 농담이 아니더군요. 제가 출장 가기 전에 장인어른께서 좋아하시는 술이랑 용돈을 챙겨 처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도 아내와 똑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자네는 구멍가게 같은 그런 회사를 꼭 다녀야겠나? 내가 자네 자존심 상할까봐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내 친구들 사위 중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위는 자네밖에 없어. 내가 마음 같아서는 내 회사에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네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야지 말이야. 괜히 자네 회사를 불러들였다가 직원들 사이에서 낙하산이 내 몸에 말이라도 나오면 나만 곤란해지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켜보는 거지.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이 저를 놀리려고 일부러 짠 줄 알았어요. 장인어른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도와달라는 듯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내는 당황한 제 얼굴을 보고도 모르는 척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아빠, 직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 이 사람 매일 몇 푼도 되지 않는 돈 벌겠다고 회사 눈치 보면서 다니는 거 나 도저히 못 봐주겠어. 제가 없는 자리도 아니고 버젓이 제가 있는데 아내는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도 못하고 혼자 떠들었습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도 계신 자리니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아내에게 슬쩍 그만하라고 언지를 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제가 그만하라고 했다고 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당신도 이제 자존심 좀 그만 부려. 당신은 아빠 말 듣고도 느끼는 게 없어? 당신도 조금 있으면 마흔인데 언제까지 그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대리달고 있을 거야. 나도 친구들한테 말하기 창피하단 말이야. 저는 분명 장인어른 실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죄송해서 미리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과 아내는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려고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 내 생일이 그냥 생일도 아니고 칠순이네. 회사 직원들에다가 내 친구들까지 다 오는 자리인데 하나뿐인 사위가 빠지면 되겠나? 자네가 빠지면 내 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암튼 무슨 수를 써서든 그날은 꼭 오게. 자네 빠지면 나 정말 서운해할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어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한마디도 못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와 대판 싸웠어요. 저는 장인어른 칠순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아내는 저더러 장인어른 이야기하시는데 대답을 안 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출장 안 가고 칠순날 온다고 하면 되지. 당신은 그게 뭐가 어렵다고 말을 하네? 회사 일인데 빠지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 나라고 장인어른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칠순 생일에 빠지고 싶겠어? 그럼 그냥 다른 사람 보내고 안 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누가 보면 아주 나란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아내는 제 마음도 모르고 제가 유난을 떠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더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그 이후로도 저를 수시로 무시했어요. 명절 때도 본인은 명절 보너스에 선물에 식사권까지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데 우리 회사는 떡값도 안 주고 꼴랑 필요도 없는 선물 세트 하나 준다고 비웃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게 이런 건 우리 아버님이나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아버님 돈 아깝다고 샴푸랑 치약도 아껴 쓰시는데 이거 갖다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겠지만 듣다 보면 은근 기분이 상했어요. 저도 아내가 하는 행동마다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항상 싸우게 되니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저에게도 절대 참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앞에서 저를 무시하거나 아버지를 만만하게 대하는 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날은 장인어른 칠순날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출장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고 장인어른 칠순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장인어른 칠순에 오겠다고 하셔서 도무지 제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장인어른이 몇 번씩이나 본인 칠순에 올 거냐고 확인 전화를 하기도 하셔서 제가 모르는 척 하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냥 빠질 걸 그랬습니다. 저는 처가 사람들과 아내의 행동에 기분이 상해서 몇 번이나 자리를 박차고 나올 뻔했어요. 시작은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인어른 지인분이 저와 아내를 보고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왜 아직 아이를 갖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를 닮은 아들이면 잘생겨서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나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셨어요. 남자가 인물만 좋으면 뭐래? 우리 사이 닮으면 애가 머리도 영 나쁘고 변변치 않아서 뒤치다거리 하느라 내 딸만 고생할 텐데. 닮으려면 무조건 우리 집안을 닮아야지. 저희 아버지까지 계신 자리에서 집안까지 운운하며 이야기하시니 저는 절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저히 아버지 얼굴을 볼 낯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말에 맞장구까지 치시더군요. 손주든 소녀든 무조건 우리 며느리 닮아야 하죠. 그래야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저는 속상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칠순이 끝나고 바로 부산에 내려가신다는 아버지를 배웅하는데 저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아 아버지에게 괜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구경해서 너무 좋은데 뭐가 미안해. 아버지는 너만 잘 사면 그거로 됐어. 힘들어도 장인장모한테 잘해.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처가에 잘하라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싫었어요. 사실 아내는 저와 다르게 시댁이라고 신경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산에 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신데도 명절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멀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정말 안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끌고 가야 1년에 한두 번 가는 게 다였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은 아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너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느라 너무 힘들겠다. 난 우리 시어머니가 진작 바람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안 계시잖아. 시아버지도 내 눈치 보느라 오라고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아내도 별 생각 없이 친구랑 하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슬슬 아내의 그 생각 없이 하는 말에 지쳐갔습니다. 30도 훌쩍 넘은 여자가 어쩜 저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명절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급하게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무리해서 일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나 보더군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머리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고모에게 연락을 받고 놀라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 경과가 좋지 않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다행히 휴가 기간이라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저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도 부산에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설마 자기 잊은 거야? 내일 엄마 아빠랑 필리핀 골프 여행 가기로 했잖아. 오늘 저녁에는 올라와야지. 아내는 이 정도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도무지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다는데 지금 여행이 문제야? 원래 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말해. 수술 끝나고 병원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순간 저는 아내가 혹시 사이코패스는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아내와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휴가 동안 병원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여행 가고 싶으면 너나 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장인 장모님과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모와 할머니와 함께 임종을 지키고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사이에 할머니께서 2번이나 정신을 잃으시는 바람에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도 않는 상황에서 할머니까지 어떻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아내는 필리핀에서 즐겁게 보내다가 장례에 2일째가 돼서야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들어오게 돼서 비행기표가 없어 어쩔 수 없었대요. 게다가 아내가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말이 너무 피곤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피곤해.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셔도 며느리 오랜만에 여행 갔는데 딱 그때 돌아가시냐. 저는 너무 지쳐서 화낼 힘도 없었어요. 아내라면 이제 지긋지긋했습니다. 제발 남은 이틀이라도 입 좀 다물고 있어.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신이 입만 벌리면 정말 돌아버리겠으니까. 어머, 당신 지금 나한테 입 다물라고 한 거야? 당신 이래서 감당되겠어? 나 임신했는데? 아내는 무슨 대단한 서프라이즈라도 하듯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본인 임신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여자였어요.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저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시면서도 저에게 참고 살라고 하고 싶으셨던 건지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지난날은 가슴에 묻고 아내와 아이를 키우며 한 번 더 잘해보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서는 너무 정신없어서 도저히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도 늦은 밤까지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를 보고 받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동부경찰서인데요. 오순호 씨 되시죠? 여기 지금 이금영 할머니가 길을 잃었다고 접수가 돼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실 수 있죠?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도 4시간을 넘게 걸리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서울 경찰서에 계신가 해서요. 네? 정말 저희 할머니 맞으세요? 저희 할머니는 부산에 계시는데요. 네, 부산에서 오신 오금영 할머니 맞아요. 신정동 대형 아파트 사시죠? 거기 손주 만나러 왔다가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몇 시간을 혼자 여기저기 헤매셨나봐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서 놀이터에 앉아 계신 걸 우리 파출소 경찰들이 모시고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 아이가 어려서 집에 같이 있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핸드폰을 든 채 횡설수설 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 귀찮다고 문 안 열어줘서 그냥 내려가는 분들 원래 많아요. 아무튼 할머니 짐도 많으시고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빨리 와서 모시고 가세요. 경찰관은 원래 이런 일이 많다고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지만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을 마치고 전화가 걸려온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가 집에 왔었다는데 오늘 외출했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너무 당당하게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나가긴 어딜 나가.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할머니가 연락도 안 하고 집에 왔길래 귀찮아서 그냥 집에 없는 척했어. 순간 저는 제 2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관 말이 사실이었어요. 정말 제 아내가 할머니 오신 걸 보고도 없는 척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할머니 부산에서부터 혼자 집까지 혼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5시간을 올라온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연락 좀 안 하고 왔다고 문도 안 열어줄 수가 있어? 할머니 혼자 기다리다 지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 길 잃어서 지금 경찰서라잖아. 저는 혼자 문 앞에서 벌벌 떨었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사람이 맞기는 한 건지 뻔뻔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네요. 그러니까 5시간이나 서울에 오는 동안 전화 한 통을 어떻게 안 하시냐고.
그리고 이 집은 엄연히 우리 집인데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오신 분한테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남이야? 초대받아야만 손주네 집 오게? 그리고 아무리 싫었어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몇 시간을 할머니 혼자 복도에 계시게 놔둘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야 사람 없는 줄 알면 당연히 그냥 돌아가실 줄 알았지. 거기서 계속 기다리실 줄 알았나? 아내는 당연히 할머니가 부산으로 돌아가실 줄 알고 애를 재우다가 그냥 같이 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밖에 계신지 전혀 몰랐대요. 아내가 아무리 개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해도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성인인데다가 자기 배 아파 자식도 낳은 부모이니 도리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봐요. 아내는 기본이 아니라 아예 사람으로서 도리를 저버린 인간이었습니다. 87세 연세에 부산에서 혼자 서울까지 올라오신 할머니를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고 몇 시간을 모르는 척 했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본인은 잠까지 잤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악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지 후회가 됐어요.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으니까 할머니 모시고 집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머니 드실 거랑 주무실 방 준비해. 저는 마지막 인내심을 간신히 붙잡으며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직도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를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와? 그냥 근처 모텔방 잡아드리면 되지. 순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제 이성은 파사사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모텔? 너 정말 최악이구나. 저는 이대로 아내와 계속 이야기하다간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1월 이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을 헤매고 다니셨으니 감기라도 걸리셨을까 봐서요. 연신 괜찮냐고 묻는 저에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파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새해가 되자마자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전화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증손주가 보고 싶다고 언제 올 거냐고 물으셨죠. 그때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쉬는 날 아들을 데리고 부산에 내려가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직 어르니 명절에나 한번 내려가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다 됐는데 증손주를 못 보신 게 마음에 걸려서 혼자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것 같았어요. 사실 그날도 진작 서울에 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기차역으로 모시러 갔을 텐데 할머니께서 제가 신경 쓰는 게 싫으셨는지 연락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밖에서 얼마나 헤매셨는지 아직도 차가운 할머니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짐가방이 너무 무거워서요. 할머니 어디 이민이라도 가? 무슨 가방이 이렇게 무거워? 누가 보면 벽돌 들고 온 줄 알겠다. 저는 놀랐을 할머니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농담조로 이야기했는데 할머니는 마음이 쓰였는지 제가 든 가방을 뺏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주책이지. 우리 손주 힘들게 이런 거 괜히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다. 이거 집에 가지고 가봐야 다 짐인데 우리 그냥 다 버리고 가자. 할머니는 제가 진짜로 가방이 무겁다고 한 줄 아는지 가방 지퍼를 열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농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 가지고 와서 무거워도 된다고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자꾸만 가방 안에 짐을 버리겠다고 우겼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짐 가방을 열었는데 저는 순간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글쎄 가방 안에는 온통 제 아들과 아내에게 줄 선물뿐이었어요. 100일 떡을 잔뜩 해서 하나하나 포장한 박스와 출산한 아내를 위한 녹용을 상자째 가방에 넣고 왔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는 아내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 본인을 걱정하고 생각해서 온 할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낼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내한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도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데 할머니에게까지 이러는 모습을 보니 제가 과연 아내와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글쎄 제가 음식도 준비해두고 이불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 집에 불을 다 끄고 자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안방문까지 잠그고요. 저는 이제 화도 나질 않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오히려 웃음이 났어요. 저는 애써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아내가 애를 재우고 있는 것 같다고, 시간도 늦었으니 증손주는 내일 보고 먼저 좀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할머니를 재워드리고 비상열쇠를 꺼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날처럼 화가 났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아내도 짐짝처럼 들어서 문 밖으로 내쫓고 싶었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식한 여자와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었죠. 일어나,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최대한 이성을 놓지 않고 아내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차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내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인정하면 저도 용서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끝까지 제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아내는 저에게 자는 사람을 왜 깨우냐면서 화를 냈어요. 당신, 아까 내가 전화해서 했던 말 잊었어? 내가 할머니 모시고 오겠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들어가서 잘 수가 있어? 나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거 싫다고 했잖아. 내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왜 시할머니 시중까지 들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 밝자마자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시라고 해.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할머니가 성치도 않은 몸으로 왜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증손주는 너무 보고 싶은데 당신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니까 백일떡이랑 당신 녹용 주겠다고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거 아니야. 저는 다시 한번 할머니께서 들고 온 가방 안에 있던 떡과 녹용이 떠오르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할머니가 싸온 떡과 녹용을 아내에게도 보여줬어요. 이 무거운 걸 할머니께서 5시간을 걸려 서울까지 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전혀 제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떡이랑 녹용이 뭐라고? 이딴 걸 주겠다고 다 늙은 노인네가 왜 괜히 서울까지 올라와선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 아, 지겨워 정말. 제 말에도 아내는 인상을 구기며 온갖 짜증을 다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저는 간신히 붙들고 있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했던 말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네가 전에 만났던 수진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한 게 얼마나 미안한 줄 몰라. 만약 네가 그때 수진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처럼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 못난 아비가 집안만 보고 지금 니처럼 결혼하라고 강요해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네 못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지금까지 당신의 생각을 저에게 강요하며 살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만약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 아내에게 들어가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자겠다고요. 제가 할머니와 자겠다는 것도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은 눈치였지만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를 떼어내기 위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죠. 며칠 뒤 시사 고발하는 프로에 장인어른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인어른 얼굴과 회사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됐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제가 시아버지 회사를 방송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오너의 갑질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과연 갑질이라는 게 대기업 오너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조사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오너들이야 사생활 문제나 갑질 논란이 퍼지면 주가나 이미지 손상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회사 내에 갑질이나 불평등 계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에 제보할 때 장인어른의 회사를 꼭 중소기업이라고 명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결코 작은 구멍가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기업도 아니에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더 위상이 높아요.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본인이 모르는 분야면서도 항상 제가 다니는 회사를 무시하면서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평소 제가 장인어른을 모시면서 알게 된 회사 내에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당한 사람들이 고소까지 할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당한 사람들에게는 꽤 억울할 만한 일들이었죠. 아내나 장인어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고는 했어요. 이래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는 거라니까. 자기들이 다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나는 머리 나빠서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자기 회사는 육아휴직 없다고 징징거리는 애들이 제일 싫더라. 그러게 지들도 공부 좀 해서 진작 대기업까지. 반면 저는 장인어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제가 다 그 사람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장인어른에게 사람을 붙여 영상을 찍게 해 고발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장인어른네 회사는 다른 중소기업보다 계약직 수가 많아요. 더군다나 계약직까지도 인턴 기간을 줘서 3개월이나 부려먹고 중간에 자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거기다가 5년 넘게 다닌 직원을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내용은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는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방송의 여파는 컸어요. 20분 간신히 나온 방송 이후 방송에 나온 내용 말고도 본인이 피해자라며 장인어른 회사에서 당한 불이익을 고발하는 댓글이 방송국 홈페이지에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네 회사 고발 내용을 후속 방송까지 내보내겠다고 방송국에서 홍보했어요. 그날 이후 아내와 장인어른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제보를 했는지 알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그 사이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어요. 장인어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의 물건들이 모두 다 보이콧을 당하고 순식간에 반품량이 쏟아졌어요. 장인어른네 회사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는 대표가 잘못한 일로 손해를 봤으니 책임지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꼼짝없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이 제일 힘든 일을 겪는 순간 아내에게 이혼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발 빼는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난 당신네 집 망하기 전부터 당신한테 정 떨어져서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 나한테 꼭 이래야겠어? 아내는 자기가 요즘 너무 힘들다며 이러지 말라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가소로웠습니다. 자식까지 낳고 산 아내인데도 우는 모습이 하나도 안쓰럽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아내와는 끝이라는 걸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복수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당신이랑 당신 부모 나더러 동남아 골프 여행 안 따라갔다고 난리쳤잖아. 그래서 당신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이틀이나 지나서 장례식장에 나타났고 당신 아버지는 고작 그 코딱지만한 중소기업 망하는 건데 나더러 뭘 어쩌라고 이래. 나는 당신 아버지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폭풍처럼 쏟아냈습니다. 저는 묵은 체증이 날아가듯 속이 후련해졌어요. 아내는 마치 발작이라도 난 사람처럼 몸을 떨며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그러고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가 계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던 그날부터 이미 마음을 먹은 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 정리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그 집 사람들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바닷가를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원망은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도 제게 생겼으니까요.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저는 아직 부산에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 집도 팔리지 않았고 이혼도 소송 중이거든요. 아내가 본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당분간 부산에 있을 생각입니다. 제가 아내를 아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이혼하고 싶다고 저를 끝까지 잡을 리가 없어요. 분명 자기가 먼저 더러워서 이혼해준다 하며 합의 이혼할 거예요. 장인이나 장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는 아들도 갑자기 엄마와 떨어졌으니 엄마를 찾고 울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들은 엄마도 찾지 않고 할머니를 잘 따라 셋이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눈앞에 바다가 있으니 저도 가슴이 뻥 뚫리고 좋더라고요. 고모와 할머니는 서울에 집도 정리되고 이혼도 정리되면 차라리 부산에 내려오라고 하세요. 회사 관두고 정할 일 없으면 구모부가 하시는 횟집이 있는데 거기서 일해도 된다고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 품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어디서 살게 될진 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루라도 빨리 서울에 집이 팔려서 아내와 재산 분할이 끝나고 서류상으로도 깨끗하게 이혼남이 되는 겁니다. 이혼 확정이 되는 순간 저는 하늘을 날듯 몸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아내가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꼭 이혼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아들 두 남자의 앞날을 응원하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 남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조용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파란만장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때로는 현실이 더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다들 어렸을 때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내내 보육원에서 보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냥 보육원 원장이 지어준 이름과 생일을 가지고 있어요. 생일도 제가 태어난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원장이 저를 문 앞에서 주운 날이 제 생일입니다. 제가 70대니까 그 시절에는 워낙 고아가 많았어요. 저처럼 아예 부모를 모르고 살지 않더라도 시대가 시대니까 부모와 생이별한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상가족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보육원에 저 같은 아이들이 되게 많았죠. 아이들은 많은데 먹을 것은 부족하니 항상 배가 고팠어요. 넉넉하게 배불리 먹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밥이 없어 감자나 고구마로 끼니를 대신하는 것은 일상이었죠. 먹는 것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입는 것도 부족해서 매일 같은 옷만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고 보육원 안에서만 생활해서 괜찮았어요. 문제는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보육원 아이들이 주로 가던 학교가 아니고 옆 학교로 진학하게 됐어요. 인원이 많아 그랬다고 하던데 차라리 같은 보육원 친구들이 있었으면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는 그래도 부모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먹을 게 부족해서 항상 배고픈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래에 비해 덩치가 비교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부모도 없는데 키도 작고 보잘것없으니 얼마나 놀림의 대상이었겠어요. 그중 저를 많이 괴롭힌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은 박종섭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나고 제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종섭이는 저와 달리 유독 덩치가 큰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다들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유독 부유하게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다들 배고픈 시기라 종섭이에게 달라붙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곤 했었죠. 오늘 우리 집에 놀 사람! 아버지가 반 친구들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 가면 맛있는 거 많아! 종섭아, 나도 너희 집 놀러 가도 돼? 어릴 때는 힘없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곤 하잖아요.
그 대상은 저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니 얼마나 만만했겠습니까? 종섭이는 제가 만만했는지 저만 보면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야, 넌 엄마 아빠도 없지? 그지야! 원래 성격 자체가 낯가리고 조용한 편이고 또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눈치를 많이 봐서 저는 어릴 때는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섭이가 저를 괴롭혀도 제대로 뭐라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저를 반에서 유일하게 도와준 친구가 있었는데 순애라는 친구였습니다. 순애는 아버지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부모가 없다고 놀림을 받는 저를 많이 두둔해 주었어요. 야, 너네 그만 놀려. 부모 없는 게 어때서? 나도 아빠 없어. 옆 동네는 부모 없는 사람 많다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저를 순애는 나서서 막아줬어요. 저야 당연히 그런 순애가 고마웠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도 아빠가 없다고 소리치던 순애가 오히려 대단해 보였어요.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면 종섭이가 순애를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종섭이는 안 그래도 저를 놀리기 바쁜 친구였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순애가 저를 두둔하니 노골적으로 괴롭혔어요. 그 당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다들 넉넉하게 살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다들 어느 정도 사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다 같이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제가 나온 학교는 다 부모는 있더라고요. 부모 없는 서러움을 저는 만 10세가 되기 전부터 알게 됐습니다. 여자애인 순애가 저를 막아주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꾹 참다가 정도가 심해진 어느 날 종섭이와 대놓고 교실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종섭이와 싸움은 사실 체급 차이가 너무 커서 싸운 게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릴 때는 또 유난히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종섭이는 겨우 얼굴에 상처 하나가 났을 뿐이었죠. 반면 저는 말 그대로 온몸이 상처였어요. 그렇게 교실을 뒹굴던 우리의 싸움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선생님은 종섭이 아버지와 우리 보육원 원장님을 학교로 부르셨어요. 4대 독자 우리 아들을 네가 뭔데 감히 때려? 너 뭐야?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우리 아들한테 손을 대? 우리 아들 잘생긴 얼굴에 이게 뭐야? 아니 원장님, 보육원 애들 관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실망이에요. 이런 식이면 저희가 지원 더 못해드려요. 너무 실망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하고 있어? 빨리 죄송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종섭이 안 때릴게요. 종섭이 부모님은 저를 보고 굉장히 많이 비난하셨어요. 그게 지금 거의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랍니다. 괴롭힌 것도 때린 것도 다 종섭이고 일방적으로 놀림을 당한 사람은 저예요. 그런데 모든 어른은 종섭이를 감쌌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물론 종섭이 편이었고 제가 지내던 보육원 원장님도 대놓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하셨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손을 내민 순애에 대한 애정만 깊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원장님은 보육원에 와서도 저한테 제정신이냐고 화를 크게 내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종섭이네가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육원에 지원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원장님은 저 때문에 보육원 지원이 끊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후에는 보육원에서도 저는 눈엣가시가 됐습니다. 서러움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보육원에서도 소외당하던 저를 유일하게 챙겨준 어른은 바로 순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정수야 괜찮니? 연고라도 바르자. 이리 와. 다음날 순애가 저를 이끌고 간 곳은 바로 자기 집이었어요. 순애도 결코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육원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그날이 제가 순애 어머니를 처음 온 날이었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어찌나 살갑게 맞아주던지 몰라요. 이미 순애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어머님은 제 이름을 부르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원장님도 그리고 선생님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뭐라 했던 제 상처들을 순애 어머니는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느라 제대로 씻지도 못했던 저를 화장실에서 씻게 해주셨어요.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었던 저에게 밥을 차려주셨는데 아직도 그 맛이 기억이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밥다운 밥을 먹어봤던 게 그날이 처음 같아요. 그렇게 저는 순애와 순애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보육원에서 제대로 된 애정을 받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로 제가 그렇게 종섭이와 다투고 난 이후에 다른 애들은 저를 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으니까요.
국민학교를 지나 어느새 중학교까지 갔는데 저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중학교 중퇴를 시켰거든요. 보육원은 성인이 되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보육원 일을 시켰어요. 저는 중학생 때 그래서 보육원에서 어린 친구들을 씻기거나 혹은 청소하고 말 그대로 직원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도 못 갈 정도로 일했으니 당연히 순애를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순애가 직접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정수야, 힘들면 내가 같이 일할게. 나 안 그래도 아이들 좋아하잖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순애 너까지 아니래도 괜찮아. 순애는 심지어 와서 제 일을 같이 도와줬어요. 학교 끝나고 다른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저한테 와서 같이 이불 빨래하고 장난감 정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순애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저도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보육원에서는 성인이 되면 마을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은 바로 종섭이 아버지가 하던 공장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중퇴를 하면서 저는 종섭이와 있었던 갈등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일하느라 힘들기도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종섭이와 종섭이 부모님은 아니었나 봅니다. 갈 곳이 없던 제가 공장에서 일하려고 찾아갔더니 종섭이 아버지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우리 아들 때린 놈이 어딜 여길 와? 우리 아들이 어떤 자식인 줄 알아? 너 같은 고아는 전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4대 독자라고. 저를 과연 기억할까 싶었는데 당연히 기억하더라고요. 그 공장이 유일하게 지역에서 숙식도 되는 곳이고 큰 곳이라 일자리를 구하기 좋았거든요. 아쉽지만 저는 거기서 평생 일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지 못해도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당장 보육원에서 나왔으니 갈 곳도 없던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며 일자리를 구했어요. 처음엔 몇 가게에서 받아줬습니다. 심부름하고 잡일을 하는 대신 돈을 조금씩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사장님들이 그만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애 어머님이 저에게 귀띔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박 사장 눈에 네가 단단히 거슬렸나 보다, 정수야. 그래도 기죽지 마.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해. 그래야 네가 편해. 순애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대로 종섭이 부모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물론 종섭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리 가게에서 정식으로 일하려고 해도 자꾸 회방을 놨습니다. 돈이 없어서 겨우 구한 돈으로 여관에서 지내곤 했어요. 그러다 나중엔 진짜 한 푼도 있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를 구제해준 것은 또 순애와 순애 어머니였어요. 둘이 자기에도 협소한 집이었고 제가 남자라서 성별이 달라 곤란했을 텐데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현관문 바로 앞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수야, 기죽지 마. 우리 엄마가 부모 없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하셨어.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돼. 고마워.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남자니까 힘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순애 집 주변 이웃들 집에 가서 수리하거나 밭일을 돕곤 했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밭일을 했으니 잡을 수가 없었죠. 다행히 보육원에서 눈칫밥을 많이 먹어 넉살 하나는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웃들과 안면도 트고 정도 들곤 했어요. 가게는 종섭이 부모님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어도 이런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적으로 엮일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곤 살았어요. 순애는 그때 고등학교를 상고를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한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거길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그리고 바로 읍내에 있던 은행에 취업했습니다. 워낙 예쁘고 성격도 싹싹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특히 순애가 아버지 없이 엄마랑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독 아주머니들에게 잘했어요.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더 친근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민들은 순애를 많이 예뻐했어요. 저는 일거리가 없으면 순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곤 했습니다. 얹혀 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느새 저는 순애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순애 어머니도 저를 아들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웃들도 정식으로 순애와 제가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저를 순애 남편으로 생각했죠. 마누라는 어디 두고 혼자 장모님 모시고 왔어? 아유, 어르신, 저희 결혼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거지 결국은 하겠다는 거네. 아유, 웃겨.
사위 하나 잘 뒀네. 하도 순애와 제가 붙어 다니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도 다니고 하니까 주민들도 우리를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민과 동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의지의 대상이 됐던 거죠. 이런 우리를 아니 곱게 본 사람은 유일하게 종섭이와 종섭이 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종섭이가 어릴 때부터 순애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순애도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저를 유난히 많이 괴롭혔던 이유도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과 더불어 순애가 유독 저를 감쌌기 때문이었죠. 종섭이는 성인이 되고 계속 마을에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야, 니네 보기 좋다. 좋냐? 가난한 애들끼리 붙어 다니니까 좋아? 짝도 없이 혼자 사는 너보단 낫지 않겠니? 그리고 전 그런 종섭이를 무시했고요. 저는 내심 대학을 가거나 서울로 상경하길 바랐는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신 마을에 남아 은행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습니다. 공장 일로 왔다며 은행에 가면 은행장이 버선발로 마중 나왔거든요. 그런데 순애는 그렇게 종섭이가 자기를 보러 와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했어요. 다만 사적으로 종섭이가 말을 걸면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종섭이는 무슨 자신감인지 순애에게 사귀자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순애는 거절했어요. 순애가 가장 싫어하던 것이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였거든요. 그런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종섭이가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 순애를 종섭이는 자기를 좋게 보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투심과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고백하고 차인 후로는 더 심해졌죠. 아니, 은행장님, 직원 교육 이런 식으로 시킬 거예요? 나 이러면 이 은행 안 와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순애 씨 왜 이래? 빨리 사과드려. 저는 일이 없을 때 은행 밖에서 순애를 종종 기다리곤 했습니다. 제가 밖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종섭이는 자기의 영향력을 많이 과시했어요. 저렇게 대놓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 순애가 더 안 좋게 보는데 종섭이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하니 순애는 날이 갈수록 더 싫어했죠. 이때 가장 슬펐던 것은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난 부모도 없었으니까요. 현실을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깨닫게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동네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옆 지역까지 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습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버스를 타고 30분은 가야 있던 동네의 공장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숙식이 가능하다는 말에 냉큼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 일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텃세도 있었고 일도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았죠. 아우, 걸리적거려. 아이, 저리로 가. 왜 여기서 이래? 그런데 버티고 버텼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공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있었는데 이때는 당연히 순애를 보러 갔습니다. 공장에서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힘들어도 순애를 보러 가는 날을 기다리며 버텼어요. 돈을 모으고 모은 저는 그렇게 3년 뒤에 그 돈을 들고 정식으로 순애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순애야, 결혼하자. 그동안 내 인생에서 너 같은 사람은 없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널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부자도 아니고 부모도 없지만 행복하게 해줄게. 좋아.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부부인 줄 알더라. 나도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챙기는지 아니까 든든하고 의지가 돼. 고마워. 공장에서 며칠 내내 연습했던 말을 내뱉었어요.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답해줬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올리진 못했어요. 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형식적인 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 예식장이 있었는데 순애는 그런 식의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었던 순애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순애 어머니 장모님도 우리가 결혼한다니까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원래 살던 순애의 집에서 제가 모은 돈과 순애가 모은 돈을 합쳐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갔어요. 당연히 장모님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공장에 계속 다녔어요. 옆 동네고 버스로 30분은 가야 했기에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냥 좋았어요. 정식으로 순애와 가족이 됐다는 사실도 기뻤고 울타리가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하고 너무 행복해서 공장 사람들이 얼굴이 폈다고 해줄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원래도 많이 챙겨주셨는데 결혼하니 아예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사위 이것도 먹어. 일하느라 고생 많어, 응? 사람은 일단 건강해야 해. 알지? 장모님도 드세요. 저 많이 먹었어요. 순애야, 많이 먹어? 남들은 신혼을 장모님과 보내는데 괜찮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제 대답은 그때마다 늘 같았어요. 괜찮은 걸 넘어서 행복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자랐던 제게 장모님은 아내의 어머니가 아니고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정수야, 사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너희 아버지랑 죽은 우리 남편이 아주 친한 친구였어. 그동안 내가 왜 잘해줬는지 궁금했지. 나도 몰랐는데 어쩐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 내가 남편 물품 정리하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너희 아버지랑 각자 아이를 데리고 찍은 사진이었어. 자, 여기 봐봐. 너무 똑같이 생겼고 눈 옆에 있는 점까지 똑같아. 친구 부부가 사고로 죽으면서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졌단 소린 들었는데 그게 너일 줄이야. 장모님, 전혀 몰랐어요. 정말 아예 몰랐어요. 남편 잃고 한동안 마음이 아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 널 보니까 그래도 우리 순애는 적어도 고생은 안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고마워. 장모님이 어느 날 장인어른 제사를 지내고 저를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순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친한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건네주신 사진을 보고 저는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드디어 아기가 찾아왔어요.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웃느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으면 너무 신나서 아기가 생겼다고 소리치곤 했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순의 배를 쓰다듬으며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건강하게만 태어나달라고 얼마나 빌었나 모릅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순애는 심지어 출산의 고통도 길지 않았습니다. 진통 없이 병원에 도착하고 바로 아기를 낳아서 장모님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순애와 제 이름을 합쳐 정애라고 지었어요. 정애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원래도 순애와 장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는데 아이까지 생기니 그 맘이 훨씬 커졌어요. 와중에 순애는 이제 결혼도 했으니 미래를 그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심 제가 검정고시를 치길 원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 학교 계속 다니고 싶어 했잖아. 검정고시 준비해보는 건 어때? 보육원 원장님 때문에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공장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공부하며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애에게 딸의 육아를 거의 전담시켜서 정말 미안했어요. 그럴 때마다 순애는 인생은 멀리 봐야 한다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졸업장이 생겼어요. 물론 그게 대학 졸업장도 아니고 엄청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겐 남들 다 있는 졸업장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순애는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장모님도 말할 것도 없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고 그렇게 집안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나서서 하셨죠. 아이가 크면서 저도 확실히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공장을 그만뒀어요. 대신 동네에 작게 슈퍼를 열었습니다. 골목 슈퍼였는데 집과 가까운 곳에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매출이 아예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매출이 높았던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는 딸과 아내 그리고 장모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만족스러웠죠. 옛날이고 또 시골이라 거의 다 서로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국민학교에 다녔던 친구들도 마주치고 오랜만에 보육원에서 살던 친구들도 마주치곤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종섭이의 행패도 있었어요. 물건이 이게 다야? 무슨 가게가 이렇게 형편이 없어? 너한텐 물건 안 판다. 나가라. 뭐? 손님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뭔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해. 그러면서 가게 운영이 잘 될 것 같아? 너만 아니면 다른 손님들은 다 멀쩡해서 괜찮아. 나 진짜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종섭이는 잊을만 하면 우리 가게에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친구들도 슬슬 결혼하고 자리를 잡아갈 때였는데 혼자만 결혼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괴롭히던 친구와 자기가 오랜 시간 짝사랑한 상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저도 그 열등감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섭이는 그렇게 심한 행패는 부리지 않았어요. 다 서로 아는 사이고 하니까 본인 이미지도 걱정됐겠죠. 그래서 그것도 몇 년이 지나며 수그러들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순애와 넷이 부산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슈퍼 문을 닫고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찍은 사진도 아직도 제 보물이에요. 이 부산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저 여행이 우리 넷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이 갔던 여행입니다. 가기 전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가서 아이한테 입힐 옷도 새로 사고 옆집 아주머니께 자랑도 했죠. 슈퍼에 오는 단골들께 며칠간 집을 비운다고 말하면서 행복해서 빵실빵실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가족 넷은 한 명도 바다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정혜야 아직 어려서 그렇다 쳐도 저와 순애 그리고 장모님은 평생을 이 시골에서 살았으니 볼 일이 없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장모님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죠. 하필 우리가 자란 지역이 충청도 내륙이라 바다를 보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저 멀리 부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와, 바다다. 너무 예뻐, 여보. 데려와줘서 진짜 고마워. 드디어 바다를 내 눈으로 본다. 와, 나 지금 진짜 행복해. 당신이 행복하다니까 다행이다. 장모님 이리 오세요. 우리 정혜랑 같이 사진 찍어요. 저도 그렇고 순애도 그렇고 처음 보는 바다에서 아이처럼 기뻤어요. 순간 순애가 표정을 찡그릴 때도 있긴 했는데 의아해서 쳐다보면 다시 웃고 있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부산에서 바다도 실컷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한번 여행을 다녀오니 또 가족끼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 우리끼리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슈퍼 운영 시간도 늘리고 예전처럼 이웃들에게 혹시 일손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딸을 임신하고 나으며 은행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집에서 장모님과 같이 아이를 키우고 슈퍼에서 저를 돕곤 했습니다. 순애와 저는 그 흔한 부부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워낙 현명한 사람이라 저와 의견이 대립하지도 않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사실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죠. 그렇게 부산 여행을 다녀오고 1년도 지나지 않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빨리 와. 어떻게 사모님 쓰러졌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아. 그날은 마침 옆집에서 밭일을 도와달라고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슈퍼는 순애에게 맡기고 밭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일당이 높아 좋았거든요. 그렇게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일하고 점심까지 먹었던 기억이 나요. 슬슬 다시 일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아는 주민이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내가 쓰러졌다고 외치며 빨리 오라고 다급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 입에서 암이라는 소리가 나왔던 것만 기억납니다.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아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의사는 이미 말기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수술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이미 암이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이건 수술해도 가망이 없어요. 차라리 집에서 남은 생 편안히 보내시는 게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안타깝네요. 그때 순애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아직 정혜는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말기암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순애가 암에 걸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쓰러지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을 보며 이게 꿈이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의사를 찾아가고 혼자 책을 보며 저라도 치료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어요. 의사 말대로 순애를 집으로 데려와서 남은 생을 같이 보냈습니다. 슈퍼 운영 시간을 줄이고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위로를 보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종종 표정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후회가 됐어요. 그렇게 순애는 집에서 암투병하다 하늘로 갔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술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순애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죠.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장모님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은 하나뿐인 딸이 먼저 하늘로 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딸 정혜만 하염없이 엄마를 찾을 뿐이었습니다. 와중에 종섭이가 슈퍼로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미안하다. 순애가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러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종섭이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 말에 대답한다고 죽은 아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허망하게 종섭이가 사과하든 뭐라든 멍하니 있었습니다. 당연히 슈퍼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쌓여 있었고 창고 정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 벌레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는 항상 제품 재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죠. 딸아이 얼굴이 유독 아내와 똑같이 생겨서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장모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동안 바닥에 누워 계시기만 했죠. 저도 이러면 안 되지만 사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아내를 따라 나도 하늘로 갈까 생각도 했을 정도로요. 꿈에도 많이 나와서 보고 싶은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제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더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힘을 내려고 노력해도 어딜 가도 저를 안쓰럽게 여겼어요. 바람을 쐬려고 나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몰래 나와도 순애와 어릴 때부터 드나들었던 곳들이라 추억이 너무 많아 견디기 힘들었어요. 나중엔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출발을 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대로 고향에서 계속 슈퍼를 하며 살면 제가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들의 동정이 가득한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또 제가 부모가 없는 고아였고 순애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까지 엄마 없이 자란다는 게 고향에서는 더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데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정들이 좋아 남아있었던 건데 안 좋은 일들을 겪고 나니 버티기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없으면 장모님을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적으로 갈등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돌봐주신 장모님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평생 장모님을 책임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낼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도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슈퍼를 처분하고 집을 팔아 여윳돈을 만들었습니다. 잘 살아, 응? 성공하면 꼭 들리고, 알지? 안 좋은 경험은 다 잊고 좋은 경험만 가져가, 이 사람아. 그동안 수고했어. 사장님 없으면 이제 동네 일손 부족해서 어떡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중에 여생 보내러 꼭 오세요. 슈퍼 단골 손님들께 소식을 알리자 다행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다들 너무 아쉬워하셔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내와의 추억인 슈퍼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책임지려고 열었던 슈퍼였는데 제 손으로 이렇게 빨리 닫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단골 형님께서 해주신 말대로 좋은 기억만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모님과 딸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가게 됐어요. 고아라서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아는 사람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 와서는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공장에 가려고 해도 장모님과 아직 너무 어린 딸을 집에 두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급한 대로 모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모아두었던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마음이 급해졌거든요. 일단 그때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장모님을 집에 두고 남는 시간에 무작정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했습니다. 그냥 돈이 된다면 가리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회사에 가서 사무실에서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평생 그래본 적이 없기도 했고 제가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공사장에 가서 일하며 남는 시간은 다 장모님과 딸을 위해 희생했어요. 제 인생을 다 버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위한 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돈을 벌면 장모님과 딸에게 좋은 옷을 사서 입혔죠. 저는 부모 없는 아이의 삶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없는 아이들은 티가 난다는 말을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밤새 열심히 연습해서 딸의 머리도 예쁘게 묶어줬어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딸과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딸은 저의 그런 노력을 아는지 언나감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아주 명랑하고 공부까지 잘했어요. 쾌활하고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정혜를 보면 저는 자꾸 아내가 생각났어요. 어느 날은 정혜 학교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정혜가 한 남자아이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엄마 없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참기만 해야 하나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가 엄마가 없어도 늘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들어보니 정혜가 엄마가 없다고 놀린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도착했는데 침착하게 말하는 정혜를 보며 저는 아내가 겹쳐 보였습니다. 어릴 때 저를 두둔하던 순애가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딸은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아주 잘 자라줬어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절대 딸에게 공부로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 자체가 저한텐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공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는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혜가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라고 했는데 계속 싫다고 하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본인은 계속 집 바로 앞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고집이 있어요. 담임선생님은 성적이 우수한 정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혜가 왜 그 제안을 거절한 건지 이유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바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또 장모님 때문이었죠. 돈이야 제가 잠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해서 만들면 되는데 제가 돈을 벌러 나가면 장모님은 오로지 정혜가 돌봤거든요. 본인은 그게 걱정이 됐던 거겠죠. 아니야. 물론 할머니랑 아빠가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 근데 명문고에 가서 적응하지 못할 바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다니고 싶어. 아빠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 기어코 자기의 뜻이 그런 거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정혜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혜는 진짜로 집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혜가 학교에 갔을 때는 제가 장모님을 돌봤고 정혜가 밤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리운전하러 나갔죠. 나중엔 그것조차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로지 제 욕심으로 장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거잖아요. 장모님을 돌보고 정혜를 키우느라 여윳돈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사람을 쓰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전세 사기로 돈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옆에는 오로지 장모님과 딸만 남았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게 전혀 없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던데 저는 전혀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씁쓸한 마음도 있었고 외로운 감정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들었어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늘에 먼저 간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 때는 같이 여행 갔던 사진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에도 조금씩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딸은 일반고에 진학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고 남들 다 아는 고액과에도 시켜주지 못했는데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무려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뿌듯하고 미안하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도 착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정혜를 생각하면 제 인생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실이 힘들어도 웃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지금 사위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할 때 사실 저는 속으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훌륭한 딸에게 제가 누가 될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딸을 혼자 키우셨다니 진짜 대단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아내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걱정했던 것과 달리 사도는 아주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심지어 정혜의 시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결혼식 날에는 눈물이 나오는 걸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결혼식 전에는 혼자 아내 묘지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했는데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제가 자랐던 보육원을 방문했던데 그때 계셨던 원장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물어봤더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통쾌하거나 좋은 마음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살던 집도 들리고 그 전에 순애와 장모님이 둘이 살던 집도 들렀어요. 마지막으로 우연히 종섭이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종섭이는 결국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위암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던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방문을 마치고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뒤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처음엔 그냥 단순히 잘 까먹으시고 순애를 자꾸 찾으셨습니다. 그때는 외로움에 사무친 줄 알았죠. 어렸을 때 장모님이 반찬을 되게 많이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맛을 내려고 시장에서 고사리 같은 나물을 사와서 만들었는데 도저히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열심히 이것저것 재료를 추가해도 그 맛이 안 났어요. 그런데 치매라는 병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부엌에 놓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장모님이 반찬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을 못하시고 순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하셨죠. 내가 반찬했는데 먹어봐. 아이 맛없어도 한번 들어봐. 자네 요즘 고생 많지? 근데 우리 순애는 어딨나? 우리 순애가 이 반찬 참 좋아하는데. 장모님, 이런 모습이 반복되니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장모님은 치매가 더 심해졌습니다. 정혜가 결혼하고 나고는 장모님을 돌보는 일은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아빠,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사설업체도 많아. 내가 돈 보냈으니까 혼자 고생하지 말고 사람 써. 아빠도 이제 예전 같은 몸 아니잖아. 정혜는 실제로 결혼하고 제게 다달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절대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뒀어요. 장모님을 남의 손에 맡기기도 싫었습니다. 헛소리하고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70이 되고 장모님을 혼자 힘들게 40년을 모신 어느 날 장모님은 아내의 곁으로 가게 됐어요.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장모님이 멀쩡해 보여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엔 기력이 없으셔서 누워 계셨는데 그날은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많이 늙으셔서 제대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기적이었죠. 장모님 왜요?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 그래도 이렇게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40년을 돌봤으니 입모양만 봐도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죠. 그리고 뭐라 더 말씀하셨는데 땅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고맙긴, 나 키운 것도 장모님인데요. 그래도 말 들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날 밤 조용히 순의 곁으로 가셨어요. 병원에서 이 정도로 오래 사신 것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잘 돌봤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정혜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어떤 마음이야? 후련해? 아니면 슬퍼? 모르겠어. 그냥 후회는 없어. 어렸던 나를 살린 장모님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마음뿐이지.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와 같이 장모님 사망 서류를 작성하고 많은 서류를 정리하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장모님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딸과 저는 직원에게 우리 아니라고 했는데 직원은 끝까지 맞다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알고 보니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딸과 같이 슈퍼를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장모님은 제가 주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사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아내가 암에 걸려 하늘로 가서 우리에게 알릴 시기를 놓치셨죠. 그 뒤로는 계속 정신이 아프시고 치매에 걸리셨으니 당연히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 시기를 지나며 땅값은 예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70에 드디어 통장에 셀 수 없는 돈이 꽂혔어요. 딸은 40년 동안 장모님을 인생을 포기하며 모신 대가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나이도 있고 살 날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두고 다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나온 보육원을 포함해 여러 곳에 분산시켜 기부했어요. 어렸던 저에게 도움을 줬던 장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기부할 수 있으니 저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익명으로 돈을 기부했는데 마음이 아주 뿌듯해요. 이 결정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쓰며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 참 파란만장했네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